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다니면 노후는 안정적이겠지. 월급 따박따박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을 거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막상 55세가 돼서 은퇴를 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에선 온갖 불안과 고민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밖의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직에서 정해준 일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모임들이 전부였어요. 이 삶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다른 인생은 잘 보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정년퇴직한 뒤 나는 뭘 하고 살지? 고민해보니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함정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안주했던 내가 만난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홍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시청에서 근무하셨고 나이도 딱 55세였어요. 딱 저와 비슷하죠. 근무 환경과 안정적인 월급, 그리고 그 유명한 공무원 연금까지 모든 게 완벽한 삶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담당 부서가 폐지되고 그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필요해졌어요. 결국 정년 전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거죠. 처음엔 물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축적된 경력과 인맥이 있으니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쉰 다음에 인생 2막을 시작해 보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어요. 은근히 취업문이 좁은 데다 공무원 경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해도 나가는 돈은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니 삶이 불규칙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홍 팀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 일찍이 외부 네트워크나 역량 강화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나 봐.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 직장만 하면 난 안정적이다. 여기서 못 벗어날 이유도 없다라는 안일함. 그리고 어차피 난 공무원이니까 은퇴 후에도 뭔가가 잘 풀리겠지라는 믿음이었죠. 사실 한 조직에서만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조직 특유의 문화나 방식에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두 번째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커피숍 사장님 이야기예요. 이분도 50대 중반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 2막으로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결심하셨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보이는 게 카페 창업이잖아요. 자영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고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를 차리는 건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운영은 또 별개의 문제였던 거 아시죠? 몇 달 정도는 처음이라 재미도 있고 정부 지원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를 가지고 운영하니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안정되지 않고 임대료며 재료비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생긴다는 점이었죠. 거기에 공무원 조직 생활에 익숙했던 분이 갑자기 자영업자가 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다 챙겨야 하고 예산이나 세무, 마케팅 같은 것들도 전부 직접 알아서 해야 했어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상당한 손실을 보셨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사장님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주는 멋스러움,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뛰어드니 나는 이 일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할 때랑 달리 내가 실패했을 때 책임져줄 조직이 없는 게 큰 충격이었어.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 아무 일이나 잘해낼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물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도 있어요. 꼼꼼하게 서류를 처리한다거나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거나 하는 등. 하지만 창업이나 민간 기업 생활은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특히 자기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3. 남은 삶을 가볍게 보낸다는 오해가 부른 세 번째 함정. 세 번째 사례는 제 선배 공무원분인데 일찌감치 정년 후에는 그냥 농촌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으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55세 전후로 은퇴하셨는데 당장 어디에 귀농할 땅이 있거나 농사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에서 살면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지라는 낭만적 꿈이 있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소소하게 지내면서 즐거워 보였어요. 문제는 이분이 농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원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문화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농사 장비도 사야 하고 정부 보조금 신청부터 마을 행사까지 뭔가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 처음 생각했던 조용히 힐링하며 살겠다는 환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게다가 이분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공무원 조직에서만 살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 더구나 농촌 생활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또 농작물 판매나 유통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어. 결국 1년 반 가까이 고생만 하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 그리고 새로운 터전에서 맺으려던 인간관계가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함정이에요. 퇴직하면 남은 삶은 느긋하게 보내면 되지라는 막연한 낙관. 물론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철저한 준비와 현실 검토가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그럼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정리해 보자면 한 우물만 판 경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어떤 직종에서든 오래 근무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경력이 자동으로 민간이나 다른 분야에서 환영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리 외부 네트워크도 만들고 전문 자격증이나 어학 능력, IT 스킬 같은 것들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확히 어떤 시장, 어떤 기업, 어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현실적인 사업 구상과 재무 설계,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상당한 공부와 준비가 필수적이에요. 시장 조사부터 경쟁업체 분석, 그리고 홍보 전략까지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나만의 카페 혹은 나만의 사업을 꿈꾸다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은퇴 후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적어도 12년은 공부해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키우는 걸 권장해요. 연금과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정확한 계산.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은퇴 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동안 월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취미허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내가 매달 얼마를 써야 하는지, 연금과 다른 수입원을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숫자로 파악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음의 준비와 정체성 회복. 은퇴 후에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감이나 외로움은 예상보다 큽니다. 한 조직에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체계가 없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해요. 은퇴 전에 이미 본인의 취미나 사회적 활동 혹은 봉사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미리 시작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별개로 나만의 정체성을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인맥과 인간관계의 확장.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쉽게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어색해지기도 해요. 퇴직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동호회나 스터디,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공무원 55세, 안정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함정이라는 제목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죠. 중요한 건 준비와 현실 인식입니다. 한 조직이나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경력 자체는 분명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재해석해서 사회에 연결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막연한 낙관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고 지나친 비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나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준비했을 때만 현실이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관련 지식도 쌓고 재무 설계도 점검해 보세요. 주변 지인들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구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지나고 보면 이 시기가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찾고 또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던 귀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제 경험과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끝이 아니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이제 좀 쉬고 싶다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60세 정년 퇴직과 동시에 돌아온 건 여유가 아니라 빈 통장이었으니까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는 예전엔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지. 앉아만 있으면 무너져. 이 이야기 남의 일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 1968만 1974년생가 줄줄이 퇴직 대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나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고령화는 빠른데 노후 준비는 늦었고 소득은 끊겼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계 전쟁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론 2차 베이비 부머가 마주한 세 가지 현실. 1. 소득은 뚝 끊기고 지출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2차 베이비 부머는 퇴직 후 곧장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에 부딪힙니다. 60세에 퇴직해도 국민연금은 대부분 6,3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35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할까요? 예시 59세 김정호 씨 가명. 김 씨는 30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를 갱신하고 두 자녀 대학 등록금에 쓰고 나니 손에 쥔 건 몇백만 원뿐. 월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생계가 가능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몇 달 만에 포기했고 지금은 무급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육아 노동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 3년이 너무 길고 너무 막막합니다. 2. 연금은 기대 이하, 자산은 묶여 있다. 많은 이들이 퇴직 직전까지도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노후 자산의 두 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이 둘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시 62세 박미자 씨 가명. 박 씨는 58세에 대형마트를 퇴직하고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자영업 폐업 후 실직 상태.
부부 둘이서 한 달에 최소 160만 원은 써야 한다는데 연금으론 택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있는데 살 돈이 없어요. 팔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전세도 비싸고 월세로 돌리기도 무섭고. 박 씨 부부의 경우처럼 자산이 집 한 채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현금화하자니 이사 걱정이, 반대로 버티자니 생활이 어렵습니다. 노후에 자산이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생계는 위태해집니다. 3.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는 없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60대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 저임금 비정규직이 전부입니다. 예시 60세 정혜성 씨 가명. 정 씨는 과거 금융권에서 일했던 이력으로 인해 경력도 풍부하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는 60대는 이미 불필요한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와요. 뭔가 해보려 해도 그냥 나이만 보면 탈락입니다. 결국 정 씨는 자존심을 접고 동네 슈퍼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지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고령자 노동시장 미비, 경력 재설계 부족,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결론, 절벽을 피하려면 준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단순히 퇴직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 소득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대책 없는 낙관은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퇴직 전부터 현금 흐름 중심의 재설계를.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월 수입처럼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주거, 자녀 지원, 본인의 생활비 등 항목별로 예산을 미리 정리하세요. 집 한 채, 자산은 언젠가 유동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세월세 전환 계획도 고려하세요. 2. 새로운 일은 지금부터 모색해야. 50대 중반부터는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을 병행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알바 외에도 온라인 강의, 유튜브, 배달, 패시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 창출이 존재합니다. 일의 의미보다 현금 흐름을 우선으로 보세요. 작고 단순한 일도 꾸준하면 생계가 됩니다. 3. 사회적 관계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혼자 준비하는 은퇴보다 함께 정보 나누고 위로받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 제2의 삶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은퇴자, 모임, 평생교육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퇴직과 함께 삶이 완성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때부터 생존이 시작되죠. 2차 베이비 부머에게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시작점입니다. 소득, 건강, 관계, 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는 인생이마. 그 길이 덜 고되고 덜 외롭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절벽이 아니라 다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여전히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은 시작됐고 생계는 멈췄다. 2차 베이비 부머의 절벽 앞 현실. 1.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구조적 위기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서 2차 베이비 부머 1968만 1974년생은 약 9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고속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로 정년퇴직 시기가 2024년, 2030년 사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은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노후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베이비 부머보다 자산 축적 기회가 적음.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공적 연금 수령 시점은 여전히 63세 이후.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이 겹침.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가 최소 37년 발생. 결과적으로 이 세대는 퇴직은 시작됐지만 소득은 끊기는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2. 소득 단절과 자산 비유동성 문제. 퇴직 후 주요 생계 문제 요약. 항목 문제점 정책적 진단. 퇴직 금단기 고갈 위험 자녀 지원, 전세 갱신 등연금화 필요성.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5만 원 생계유지 불충분. 부동산 실거주, 1주택 보유자, 다수 유동화, 어려움 주거, 연계 금융상품 부재. 일자리 고령, 친화적, 일자리 부족 지역 중심의 연계 필요. 전문가 조언. 퇴직금은 일시 수령보다는 분할 수령 고려, IRP 또는 연금계좌 활용. 부동산 자산은 영목이지,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즉시연금, 주택연금 등 다각적 연금 구조 필요. 3. 고령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한계.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57.7%가 경제활동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폐쇄적. 공공일자리는 시간제 단기저 임금에 집중. 사기업은 생산성 중심 채용, 60대 인력 기피. 기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직무 부적 합성 증가. 전문가 조언. 디지털 교육 강화. 단순 반복형 업무보다 경험 기반 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시니어 컨설턴트 멘토링.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 제도 확대 필요. 자치단체 단위의 생활 밀착형 일자리 발굴 지역 가드닝, 돌봄, 민원 서포터 등. 4. 노후 정책의 사각지대 연금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 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후 정책은 국민연금 중심의 재정 구조에 치우쳐 있으며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6,570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최대 월 34만 원 수급 조건이 엄격하여 탈락자가 다수 존재. 국민연금 사각지대 납입 부족, 임의가입 누락 등. 소득 인정액 기준 강화로 인해 실질적 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놓임. 전문가 제언.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연계 필요, 국민연금 크레딧제 활성화. 퇴직 후 3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전환기 복지 정책 필요. 자산 기반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복지 접근 방식 전환. 5. 사례로 보는 은퇴 실패의 교훈. 사례 1. 퇴직금 일시 사용으로 1년 만에 자산 고갈. 대상자 59세 남성, 퇴직금 1.5억 원 수령. 사용처 자녀 결혼 지원, 전세 재계약, 중고차 구매. 결과 1년 내 전액 소진 일용직 전전. 교훈. 퇴직금은 생활자금으로 나눠서 계획적 사용이 필요. 사례 2. 국민연금 의존 후 생활비 부족. 대상자 62세 여성, 연금 수령액 월 65만 원. 추가 소득 없음, 자녀와 거주. 결과 생활비 부족으로 건강보험 체납까지. 교훈. 연금 단일소득 구조는 한계 반드시 보조소득 필요. 사례 3. 은퇴 후 재취업 실패로 고립. 대상자 60세 남성, 금융업 퇴직 후 온라인 지원 반복 탈락. 결과 우울감, 무기력, 사회적 고립. 교훈. 은퇴 전 커뮤니티 활동과 재취업 준비가 중요. 결론.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생계의 재구성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마주한 은퇴 현실은 개인의 준비 부족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책, 시장, 사회적 구조 모두의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적 과제입니다. 핵심 정리.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설계가 중요. 퇴직 전 재취업 가능성 탐색과 기술 확보. 정책은 연금 개혁, 생활 보조 제도 필요. 주거와 소득을 함께 다루는 노후 전략 필요. 전문가 조언. 은퇴 5년 전부터는 반드시 퇴직 후 10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금융, 건강, 일자리, 관계망 4축에서 준비를 병행하세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떻게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65세 이상에게 월 35만 원 지급.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의 시작. 작은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월 35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은퇴 후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매일같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 63세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자주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날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지원금 덕분에 박 씨는 다시 외출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인 책 읽기와 손글씨 연습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죠. 2.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보조금.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필요한 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보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 씨 70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지만 이제는 큰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월 35만 원의 지원금 덕분에 김 씨는 매달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남은 여유 자금은 병원비나 취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원금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덜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은퇴 준비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꿈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씨 68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직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 꿈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월 35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그 돈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노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삶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갑작스런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시간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경제적 안정성 확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받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은퇴 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 35만 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매달 걱정되지 않으면 남은 여유 자금을 취미나 건강을 위한 지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 은퇴 후 취미 찾기.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의미 더하기.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과 지식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때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뭐 할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취미는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여행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여행을 자주 떠나지 못했죠. 은퇴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여행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정을 핑계로 책을 읽는 것조차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바쁠 일이 없으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기 시작했는데 점차 책에 빠져들면서 독서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책을 읽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지속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체력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스트레칭 등을 하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겁고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명예로운 퇴직을 이야기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순간부터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빠듯한 생활과 불안감이 밀려오죠.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랬는데 끝은 파산? 은퇴 후 당신을 덮친 충격적 진실. 1. 믿었던 퇴직금과 연금의 배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꿈꿀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니 적어도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겠지 하고 안심하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퇴직금과 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한 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기대하며 은퇴 생활을 계획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 그리고 계속 오르는 생활비로 인해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이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쓰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퇴직 전엔 내가 이렇게까지 빠듯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던 사람들, 퇴직금을 나름대로 아껴 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플레이션과 계획 없는 소비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자산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2.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이 말도 많은 은퇴자들이 믿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집 한 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B 씨의 사례를 볼게요. 그는 50대 초반 퇴직 후 부동산에 투자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했죠.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퇴 생활은커녕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값은 생각처럼 오르지 않았고 이자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집을 팔려고 해도 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 상황이라 팔 수도 없고요. 결국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 자녀와의 관계가 만든 경제적 함정. 은퇴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경제적 함정을 만듭니다. C씨는 퇴직 후 퇴직금 중 일부를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녀가 취업에 실패하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C씨는 퇴직금을 거의 다 쓰고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취업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 투자한 게 후회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미리 제 노후를 먼저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볼게요. 소득원을 다각화하라.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전부터 소득을 다각화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취미를 부업으로 연결하거나 소규모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낙관적인 추정만 하지 마세요. 물가 상승률, 예상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보다 자신을 우선하라. 자녀를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위협받아선 안 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움을 주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임을 명심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시작을 맞이하면 기대했던 안정된 노후는커녕 불안과 좌절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걱정과 불안이 아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3가지 필수 전략.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꿈과 거리가 멉니다.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 연금으로 살 수 있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큰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죠.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그냥 두지 말고 제대로 굴려라. 퇴직금은 많은 이들에게 은퇴 후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D씨는 퇴직금 3억 원을 은행에 그대로 예치했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지 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D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인출하다 보니 원금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E씨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안정적인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위험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물론 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금이 잠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배당 수익과 채권 이자를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례는 퇴직금을 단순히 저축으로만 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굴리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지출 구조를 다이어트하라.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구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FC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뒤 은퇴 후에도 명품차를 유지하며 매달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년 뒤 늘어나는 유지비와 점점 줄어드는 자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를 팔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 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자동차를 경차로 바꾸고 외식 횟수를 줄이며 필요한 것에만 지출했죠. 그 결과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전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하죠.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라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은 곧 경제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H씨는 50대부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례입니다. 그는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큰 병 없이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아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죠. 반면 I씨는 은퇴 후 건강을 방치하다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인해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활비가 빠듯해지며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강조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안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칼럼에서 소개한 3가지 전략은 어렵고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퇴직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만드는 자산으로 활용하라.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라.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3가지 전략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